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비밀 과거 시험과 원홍 고백 등 세 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최재성이라는 총명하고 어진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매진하며 언젠가는 과거 시험에 합격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꿈을 품고 자랐지요. 아이고야, 그런데 나이가 33이 되도록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재성은 점점 더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가 느낀 부담감은 단지 자신의 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자신을 키워온 어머니를 향한 깊은 효심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시험을 앞두고 재성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무거운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따스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재성아, 이 어미는 네가 이렇게까지 애쓰는 걸 보고 마음이 더없이 아프구나. 하지만 너의 실력이 아직 장원급제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재성은 어머니의 솔직한 말씀에 순간 말을 잃었지만 이내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다시금 부드럽게 말씀하셨지요. 다만 한양으로 가는 길에 꼭 안성에 있는 칠장사에 들르거라. 그곳 나한전은 우리 같은 서민들의 소원을 잘 들어준다더구나. 이 어미가 정성으로 빚은 찹쌀 유과를 챙겨줄 터이니 그곳에서 합격 기도를 올리고 너라. 어머니의 말에 재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칠장사에 들러 기도도 하고 어머니가 주신 찹쌀 유과로 정성을 다할 터이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하여 재성은 어머니가 챙겨준 찹쌀 유과를 바랑에 놓고 힘차게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응원과 함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가득했지요.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하였지만 재성의 마음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어떠한 어려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재성은 안성에 도착하여 어머니의 말씀대로 칠장사에 들렀어요. 칠장사의 나한전에서 정성껏 기도를 올린 후 그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길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지요. 구름이 몰려와 태양을 가리자 재성의 마음에도 불안한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그는 길을 잃지 않으려 애써 걸음을 재촉했지만 어느새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와 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위는 어느새 어둠에 휩싸였고 산새의 울음소리마저 사라진 고요한 밤이 되어버렸죠. 이런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일찍 출발하는 것인데 산속에서 혼자 밤을 보내야 하다니. 아,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재성은 지친 몸을 나무에 기대며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한 감정이 점점 커져만 갔지요.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재성은 그 빛이 혹시 마을의 불빛이 아닐까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빛이 가까워질수록 재성은 그 빛이 마을의 불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것은 마치 허공에서 떠다니는 도깨비 불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빛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니, 이게 뭐지? 귀신인가? 아니야. 나는 분명히 배가 고프고 지쳐서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야. 맞아. 그래. 어머니가 주신 찹쌀 육아를 좀 먹고 정신을 차려야겠다. 재성은 떨리는 손으로 바람 속에 찹쌀 육아를 꺼내 한 입 베어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여전히 그곳에 서서 재성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던 재성은 용기를 내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 마을이 있나요? 저는 한양으로 가는 길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재성의 말을 들은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나으리께서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시는 길이신가 봅니다. 이렇게 밤늦게 산속에서 길을 잃으셨다니 참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저희 집이 이 근처에 있어 오늘 밤만이라도 저희 집에 묵고 가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재성은 여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라기도 했지만 이미 피로와 배고픔이 극에 달해 있었던 그는 여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재성은 그녀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여인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하지만 여인을 따라가는 동안에도 재성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의심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이상하게 그녀의 발소리가 땅에 닿지 않는 듯하였고 주변의 나무와 풀들이 그녀를 피해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그런데 소복을 입으신 걸 보니 혹시 집안에 슬픈 일이 있으신 건가요? 재성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그러자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제 서방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외동아들이라 시부모님도 경황이 없으셔서 제가 잠시 급한 일을 처리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이고야. 그 말을 듣고 재성은 더욱 당황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여인의 얼굴에는 슬픔의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무표정한 얼굴 속에 무언가 알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어머니 말씀대로 기도까지 하고 왔는데 왜 이런 이상한 일을 내가 겪어야 되는 것일까? 하지만 일단
이 집에 가서 하룻밤만 보내자. 내일은 일찍 떠나야겠어. 재성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여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졌고 산중의 고요한 공기가 재성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었지요. 그렇게 최재성은 여인의 안내를 받아 작은 집에 도착했지요. 그 집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함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재성은 그곳이 의외로 아늑하고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인은 재성을 위해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를 내왔습니다. 나으리, 이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내일은 한양으로 가는 길에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성은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지요. 그는 급히 식사를 마치고 조용한 구석을 찾아 잠을 청했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그 여인의 친절, 그리고 여인이 내뱉은 무표정한 말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잠시 후 잠이 드는가 싶었는데 재성은 곧 배가 아파 또다시 잠에서 깼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찹쌀 육아를 조금 더 먹어둘 걸 그랬나? 급하게 먹은 음식이 탈이 났나 보네. 재성은 살짝 아쉬운 마음을 느끼며 뒷간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집을 나와 방 공기를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문득 집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깨달았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재성은 호기심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집 안쪽 작은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그는 문틈을 통해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재성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지요. 여인이 누군가와 함께 방 안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대는 다름 아닌 어두운 옷을 입은 낯선 남자였어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성은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 물러서려 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죠. 설마 그 남자가 아까 여인이 말했던 죽은 남편일 리는 없겠지? 그런데 이 상황이 정말 이상하군. 두 사람은 얼굴을 맞대고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고 있어 그 내용은 자세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사이의 분위기는 전혀 슬픔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지요. 오히려 두 사람은 손을 다정하게 잡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재성은 점점 더 이 상황이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야. 남편은 죽었는데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도 이상하지만 저 남자의 눈빛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 재성은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짐을 챙기고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러나 집을 나서려던 순간
뒤에서 갑작스럽게 들려온 발소리에 그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하, 나으리, 아니 왜 그렇게 서둘러 떠나려 하십니까? 아이코야. 재성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바로 그 순간, 아까 그 방 안에 있던 낯선 남자가 어둠 속에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어둠 속에서 불길하게 타오르는 불꽃 같았고 재성의 온몸을 서늘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런, 이게 어찌 된 일일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사람인가? 아니면 귀신인가? 재성은 공포에 질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내달렸지요. 하지만 어두운 산 속에서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다 결국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몸이 땅에 닿자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덮쳐온 것은 절망뿐만이 아니었어요. 재성은 땅에 쓰러져 있는 자신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또 다른 낯선 남자를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나으리, 어찌하여 이렇게 도망치시는 겁니까? 저는 그저 나으리께 부탁을 드리러 왔을 뿐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무언가가 재성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 이 남자는 또 도대체 누구야?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이며 왜 재성의 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재성은 공포와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최재성은 두려우면서도 낯선 남자의 차가운 시선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재성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왜 나를 쫓아오는 겁니까? 남자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 나으리, 저는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한 원혼입니다. 제 이름은 김칠두. 바로 나으리가 조금 전에 머물렀던 그 집의 주인이지요. 그리고 나으리께서 보셨던 그 소복 입은 여인은 제 아내였습니다. 재성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란 말입니까? 아니, 그렇다면 왜 이곳에 계신 겁니까? 그러자 김치두는 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지요. 맞습니다. 저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기에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 집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말을 들은 재성은 갑자기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억울하게 목숨을 잃으셨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김치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제 아내가 다른 놈과 정을 통하였고 그 놈과 함께 저를 죽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해치고 지금은 저의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계략에 속아 목숨을 잃었지만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억울함이 너무 커서 말입니다.
최재성은 김치뚜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한 듯 김치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죠. 저를 도와주신다면 제가 당신의 원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악한 일을 저지른 저자들을 벌하고 반드시 당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러자 김치뚜는 재성의 결심에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으리께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면 저도 나으리를 돕겠습니다. 지금 나으리의 실력으로는 과거에 극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특별한 붓이 있습니다. 이 붓을 사용하시면 시험에서 합격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나으리께서는 이 붓을 통해 과거 시험에 합격하신 후 꼭 제 억울함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는 김치뚜가 손에서 빛나는 붓을 꺼내 재성에게 건네었습니다. 그 붓은 마치 살아있는 듯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그리고 사건에 대한 몇 가지 단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재성은 그 붓을 받아들이며 결연한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 붓으로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당신의 억울함을 풀겠소. 나를 믿어주시오. 그 순간 김치뚜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재성은 손에 들린 붓을 바라보며 더욱 굳건한 마음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재성은 과거 시험에 임했어요. 시험장에서 재성은 김치뚜가 준 붓을 꺼내 들었지요. 아이고야, 놀랍게도 붓을 잡는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며 평소에는 떠올릴 수 없었던 글들이 술술 써내려 가졌습니다. 재성은 그 붓의 힘에 놀랐지만 김치뚜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시험에 임했지요. 며칠 후 과거 시험의 결과가 발표되었고 재성은 당당히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는 자신의 합격을 기뻐하면서도 김치뚜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그의 원한을 풀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야, 하늘이 도왔는지 최재성은 과거에 급제한 후 곧바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수령으로 임명되었지요. 재성은 관리로 임명되자마자 김치뚜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는 김치뚜의 아내와 그 남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지요. 마을에 도착한 재성은 우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는 조용히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은밀히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김치뚜라는 분이 살았다고 들었는데 그분의 아내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러자 최재성이 이 고을의 수령이라는 것을 알리 없는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아이, 그 김치뚜라면은 벌써 죽었지요. 듣자 하니 병으로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아내가 참 이상한 사람 같았어요. 그 김서방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낯선 남자와 함께 사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자주 봤거든요. 재성은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서방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마을의 원로를 찾아갔어요. 어르신, 김칠두의 죽음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게 있다면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로 또한 최재성이 이 고을에 수령이라는 사실은 모른 채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죠. 어허, 김칠두 그 사람은 원래 이 마을에서 가장 성실하고 착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지요. 아이, 그런데 그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다는 소문이 퍼지더니 얼마 안 가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두들 이상하게 여겼지요. 김서방은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아이, 그런데 죽기 전 며칠 동안 그 집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건의 확신을 얻은 최재성은 즉시 김칠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칠두의 아내와 그놈이 있는 집에 도착한 재성은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두드렸지요. 문이 열리자 김칠두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재성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나으리.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녀는 재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재성은 차분하게 대답했지요. 나는 이 고을 수령으로서 김칠두의 죽음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한다. 아이고야. 김칠두의 아내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저희 서방님이야. 병으로 돌아가셨지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성은 그녀의 말을 듣고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허허, 병이라. 그렇다면 김칠두가 죽기 전 어떤 병을 앓았는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소? 그러자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거짓된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습니다. 아, 특별한 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기력이 쇠하더니 그만. 그때 집 안에서 낯선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그는 재성을 보며 무심한 눈말 했지요. 나으리께서 갑자기 방문하셨다니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건지요? 재성은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김칠두가 말했던 그 남자임을 직감했습니다. 재성은 결연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죠. 두 사람, 이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오. 이 집의 주인이었던 김칠두가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죽음에 누가 관련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낼 것이오. 그러자 그 남자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나으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김치두의 죽음은 그저 불운한 사고일 뿐입니다. 하지만 재성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성은 이미 며칠 전부터 김치두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이지요. 먼저 재성은 집 주변을 조심스럽게 탐색했습니다. 그는 김칠두의 집
뒤편에 있는 낡은 창고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창고 안은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지만 재성의 눈은 작은 흔적 하나도 놓치지 않았지요. 창고 구석에서 그는 아주 큰 발자국 몇 개가 흙바닥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자국은 김치뚜가 아닌 또 다른 남자가 이곳을 드나들었다는 것을 의미했지요. 왜냐하면 김치뚜의 발은 예외적으로 여자 발처럼 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발자국은 도대체 누구의 것일까? 그리고 왜 이곳에 온 것일까? 재성은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며 발자국을 따라갔어요. 발자국은 창고에서 집 안쪽으로 이어졌고 그는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겨보았습니다. 그렇게 발자국은 결국 부엌으로 이어졌지요. 재성은 부엌 바닥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한쪽 바닥이 약간 불룩하게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에 무언가 숨겨져 있군. 재성은 긴장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들어올렸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그 아래에는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지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약초와 독이 섞인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재성은 가루를 보고 확신했어요. 이것이 바로 김치뚜를 죽게 만든 독이구나. 그는 즉시 마을의 약초 전문가를 찾아가 그 가루를 분석하게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가루는 사람의 심장을 서서히 약화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독약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재성은 마지막으로 김치뚜의 원혼이 알려준 아내와 그 남자가 자주 만났던 장소를 찾아 나섰어요. 그는 그들이 자주 가던 숲속에 작은 오솔길을 따라갔고 그 곳에서 그들이 남긴 흔적을 찾기 시작했지요. 숲속 깊은 곳, 재성은 그들이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낡은 편지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 조각에는 두 사람의 은밀한 계획이 적혀 있었지요. 재성은 이 편지를 결정적인 증거로 삼고 김치뚜의 아내와 그 남자를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재성의 철저한 조사와 날카로운 추궁 앞에 모든 죄를 자백하고 말았지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목을 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독살했습니다. 그들의 자백을 듣고 재성은 속으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공개하며 김치뚜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지요. 재성의 철저한 조사와 날카로운 추리는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가 살아있음을 다시금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을의 원로가 말했던 그 이상한 소리라는 것은 바로 두 남녀가 밤마다 김치뚜를 저주하는 소리였다는 것이었지요. 이것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이런 연놈들은 곧바로 자명에 처해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최재성의 명석한 두뇌와 탁월한 관찰력 덕분에 결국 김치뚜의 아내와
그 남자의 죄가 밝혀졌던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김치두의 원한은 마침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성이 그들의 죄를 밝혀내고 난 후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떠나려는 순간 김칠두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어요.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으리께 하나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붓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으리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던 힘을 일깨우는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나으리는 이미 훌륭한 재능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진정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앞으로도 많은 이들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김칠두, 당신 덕분에 나도 나를 믿을 수 있게 되었소. 이제 당신의 영혼이 편히 쉬길 바랍니다. 김칠두의 목소리는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사라졌고 최재성은 깊은 감동과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도 암행어사로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나갔지요. 그렇게 최재성은 자신을 믿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숙종 때 신유한이라는 사람이 서울 장안에 살았어요. 자는 주경이었으며 일찍이 문과 장원을 하여 즉시 제술과 그러니까 진사과의 관원이 되었던 인물이지요. 그가 16살 때 신랑이 되어 신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혼례를 마치고 그날 밤 신부의 집에서 화촉 동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당시에 양쪽 집안의 가세가 모두 풍족했기에 혼례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 모두 어지간히 호화로웠습니다. 따라서 여러 날 동안 잔치 준비에 골몰했던 비복들은 초저녁 달이 뜰 때까지만 해도 신방을 지키겠다느니 어쩌겠다느니 하면서 쑥덕쑥덕 거렸지만 밤이 채 깊어지기도 전에 각자의 처소로 가서 피곤해진 몸을 눕히기에 바빴지요. 신랑과 신부는 집안의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인기척이 없어지자 그제야 서로 말을 나누고 웃기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밤이 어느덧 오경, 그러니까 지금의 오전 3시에서 5시까지에 이룬 줄도 모르고 도란도란 달콤한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신부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신랑이 막 잠들려고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방에서 지극히 가까운 곳에 갑자기 쿨룩쿨룩 남자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죠. 신랑은 깜짝 놀라며 이불을 살며시 젖히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쿨룩하는 기침 소리가 다시 한번 코앞에서 들렸습니다. 때문에 신랑은 온몸에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기침 소리는 신방과 맞붙어 있는 골방 안에서 나는 것이 분명하였지요. 속습의 신방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밤새도록 신방 앞에 있었던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지성적으로 신방과 붙어 있는 골방 안까지 들어와 신방을 지킨다는 소리를 신유하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머릿속은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지요. 그렇다면 골방 안에 있는 남자는 신부가 처녀 때 관계를 맺은 정부란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소. 신부는 가훈이 엄한 재상 집안의 딸인데 그런 추행을 했을 리가 있나?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알기 힘든 것은 사람에 대한 일이라고 했지. 옛 이야기들 중에도 그 집의 범절이 훌륭하지만 그 집의 딸은 부정한 짓을 했다는 이야기가 종종 있지 않은가? 그러니 겨우 16살인 내가 어떻게 처음으로 만난 19살짜리 여자의 행동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인가 말이야. 그렇게까지 생각한 신유하는 결국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그래, 분명히 신부가 처녀 때 관계를 맺었던 정부야. 그렇게 단안을 내리게 되자 신유하는 와락 달려드는 공포감으로 인한 전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방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아 신랑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지요. 아,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신유한의 신경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강경하고 품성이 침착했지요.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며 손으로 더듬어 황가지를 찾아 화로에 넣어 불을 붙게 하여 초에 찍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면서 잠자고 있는 신부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지요. 정말로 그런 짓을 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용모와 행동, 가문과 언사 중에서 그 어느 것을 보아도 신부가 그런 추한 짓을 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귀신이 아니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으니 하룻밤 동안 본 것만으로 신부가 정숙한 여자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지요. 아이고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니 왠지 신부의 얼굴은 요망하고 간삼 마귀가 쓴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듣고 보았던 신부의 요조, 그러니까 부녀의 행동이 얌전하고 정숙한 말투와 행동도 역시 음부가 꾸민 가식이었다고 느껴졌지요. 따라서 자기의 깨끗한 몸이 그 같은 탕녀에 의해서 더럽혀져 갔다고 생각하니 신부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유하는 애써서 냉정을 유지하며 허리에 차고 있던 장도,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넣거나 옷고름에 늘 차고 다니는 칼집이 있는 작은 칼을 뽑아 쥐었지요. 그런 다음 살그머니 골방문을 열며 그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코야, 그랬더니 과연 두어자 정도 되는 칼을 든 사나이가 벽에 기댄 채 신유안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신유안이 만약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때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이지만 담이 크고 용감한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며 위엄 있게 말하였지요. 너는 누구냐? 어째서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이냐? 그러자 그 사나이는 들고 있던 칼을 방바닥에 놓고는 신유한 앞에 엎드려 사죄하는 태도를 보였지요. 그리고는 한 손을 들어 잠자고 있는 신부를 가리켰어요. 때문에 신요한이 이상하게 생각하며 신부를 깨웠습니다. 곤하게 잠자고 있던 신부는 신랑의 손길이 닿자 어느새 아침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번쩍 눈을 떴지요. 이어서 골방 안에 있는 사나이를 보고는 어마! 하고 비명을 지르며 신랑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자 사나이는 신부를 향해 다시 한번 절을 하고는 비로소 입을 열어 말했어요. 제가 지은 죄는 죽음을 당한다 해도 모두 씻지 못할 정도로 클 것이옵니다. 저는 어려서 배운 것이 없어 직업을 얻지 못하고 남의 집 물건을 훔치는 것을 생업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 댁의 혼례가 굉장히 호화롭게 치러진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 훔칠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둠을 타서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는 하다가 이곳까지 들어와 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칼은 강도질을 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하다가 발각되었을 때 상대를 위협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둑질을 하지도 못했겠군. 비로소 어수선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며 신유한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나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숨어 있다가 새서방님도 잠이 드시면 몰래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기침 소리를 들은 새서방님이 불을 켜시기에 집안 사람들을 깨우기 전에 위협하고 도망치려고 칼을 겨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새서방님이 집안 사람들은 깨우지 않고 문을 여시기에 바다처럼 넓은 도량에 감복되었고 또 이대로 도망가면 반드시 새서방님의 의심이 새아씨에게 미칠 것이기에 이처럼 두 분 앞에서 사죄하고 감사하려고 새아씨를 깨우시게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두 분께서는 부디 백년해로 하시고 북이 다남하시옵소서. 용렬하고 완악한 이놈은 이만 물러가옵니다. 말하기를 끝낸 사나이가 이윽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신요한이 얼른 그의 앞을 막으며 신부에게 먼저 밖으로 나가 대청마루에 뒷문을 열어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은으로 만들어진 동곳, 그러니까 상투가 풀어지지 않게 꽂는 물건을 뽑아 주려고 하자 신부가 그것을 뽑지 못하게 하고는 얼른 허리에서 은 폐물 한 개를 떼어서 신랑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신랑의 은 동곳은 머리에 꽂는 소중한 물건이며 당장 한 개밖에 없으니 여러 벌이 있는 자기의 폐물을 대신 주라는 뜻으로 취한 행동이었지요. 신유한은 굳이 받지 않으려는 도둑에게 그 폐물을 억지로 쥐어주었고 도둑은 신부가 열어놓은 문을 통해 무사히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도둑이 들었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는 선비의 몸이었던 신유한이 수백리 밖에 있는
고모의 댁에 가려고 길을 떠났지요. 그리하여 밤중에 어느 강을 건너게 되어 나루터에서 배를 탔는데 배가 강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강변의 갈대 숲속에서 배 한 척이 나타나더니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도적대를 태운 배였지요. 때문에 10여 명의 성객들은 잠시 후 그들에 의해 모두 결박당하고 가지고 있던 재물을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횃불을 든 도적 하나가 신요한의 앞으로 와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크게 놀라며 이렇게 물었지요. 이 밤중에 어디를 가십니까? 그러자 신요한이 의아해하며 그 도적을 올려다보았는데 어디선가 본 얼굴 같기는 하지만 누구인지는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몇 년 전 첫날 밤에 그제서야 신유한은 그가 첫날 밤에 만났던 도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자는 즉시 신유한의 결박을 풀어주고는 패거리들에게 이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신유한에게 오늘 밤은 여기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보시는 앞에서 저분들도 다 풀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소인들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도망간 뒤에 사공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성객들의 결박을 풀어주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노략질한 물건들을 그대로 놔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기에 성객들은 모두 다 무사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신방의 숨은 도둑은 은혜를 갚았습니다. 이조 성종왕 때 공주의 이시성을 가진 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림이 찢어지게 가난하여 과거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였으나 서울로 올라갈 노자조차 없었지요. 공주 목사한테 찾아가 노자를 마련해 줄 것을 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하고 하는 수 없이 다 꿰진 도포 한 벌을 술집 여인에게 전당 잡히고 몇 말의 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로 떠나기 앞서 아내와 헤어지며 이번에도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한강에 빠져 죽고 말 테요. 만약 이번 과거 시험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으면 죽은 줄로 아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행장을 꾸려가지고 집을 나선 진사가 금강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웬 여인이 따라오며 진사님! 하고 찾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다 보니 술집 여인의 딸이 도포를 안고 달려오고 있었지요. 이 진사는 도포를 도로 물리고 쌀을 찾아가려는 줄로 알고 냈다 뛰었습니다. 강변에 이른 이 진사는 급히 백군을 불렀지요. 숨이 차서 뒤쫓아온 술집 여인의 딸은 이 진사를 따라잡자 이 진사의 팔소매를 붙잡으며 간곡히 말하였습니다. 진사님, 이 도포가 없으면 서울 거리에 들어가실 수가 없소이다. 늙으신 우리 모친이 사리를 모르시고 진사님의 도포를 받고 쌀을 꿔주었는데 소녀가 그 쌀값을 갚겠으니 이 도포는 가지고 가십시오. 이 진사는 고맙다고 몇 번이나 살해하였습니다. 서울에 올라간 이 진사는
과거 시험을 쳤으나 또 낙방하였지요. 강물에 몸을 던져 죽으려고 벼랑턱에 주저앉아 한바탕 울음을 울었습니다. 이때 상번 올라왔던 호남의 한 군사가 그 광경을 보고 다가와 사연을 물었지요. 이 진사의 전후 사연을 다 들은 상봉 군사는 진사를 눌러 앉히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게는 중하게 앓고 계시는 아버님이 계시어 집을 떠날 수 없는 형편인데 상번 차례가 되었기에 할 수 없이 올라왔소. 내게 수십량 돈이 있으니 내 이름으로 입번해 주지 않으시로? 이 진사는 죽을 놈이 무슨 일인들 못하랴 하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봉 군사의 짐을 받아진 이 진사는 도로 성 안으로 들어와 대궐의 수직 군사로 입번하였지요. 입번한 지 한 달가량 되던 어느 날 저녁, 늦가을 보름깨라 하늘에는 밝은 달이 둥시 떠 있었습니다. 환한 둥근 달을 바라보니 잠이 오지 않고 가슴 속에 수심이 가득 고여올랐지요. 진사는 마음을 달래려고 밖에 나와 밝아는 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궐 후원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후원에는 단풍 나뭇잎이 타는 듯 붉게 익었고 국화꽃은 싱싱하게 피어 달빛이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정취에 멋대로 걸음을 옮기며 어느 한 단풍나무 아래에 이른 이 진사는 꽃 돗자리가 펴있고 그 위에 북과 벼루, 시축이 있는 것을 보았지요. 시축에는 단풍과 국화를 노래한 시가 씌어져 있었습니다. 서리 뒤에 붉고 누름빛은 달라도 단풍 국화 다 같이 가을철 맞았도다. 강가 먼 마을에 숲은 아득 뻗었는데 목가인 국화꽃 몇 떨기나 되었는고 후원의 바람결은 향기를 실어오고 섬돌 위에 빗긴 해는 겹그림자 그렸도다. 이렇게 상구만 쓰고 마지막 구는 마무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시를 읽어 내려가노라니 문득 평소에 풍어를 하던 버릇이 되살아나 붓을 들고 생각나는 대로 휘갈겼지요. 진사가 다 쓰고 붓을 떼는데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사는 당황하여 급히 덤불 속에 몸을 숨겼지요. 대개 임금이 4시 두어 명을 거느리고 후원에 나와 단풍과 국화꽃을 구경하고 시를 쓰다가 뒷간에 갔다 오는 참이었어요. 마지막 결국까지 마무리된 시축을 보고 임금은 놀랍고 괴이하게 여겨 내시들을 시켜 그 사람을 찾게 하였습니다. 웬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죄를 주지 않고 상을 주겠으니 속히 나오라고 하여라. 이 진사는 부득이 덤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임금이 묻자 이 진사는 사연의 전말을 자세히 아뢰었지요. 임금이 들어보니 희한한 일이었어요. 며칠 후에 특별히 과거 시험이 치겠으니 그때 네가 꼭 응시하거라. 하고 임금은 대궐로 돌아갔습니다. 이 진사도 후원에서 나와 대궐 수직을 섰지요. 과연 며칠 후 특별 과거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진사는 임금의 지시대로 시험장에 들어갔지요. 임금이 직접 시험장에 나와 대궐들의 단풍과 국화라는 제목을 내고 운에는 관계치 말고 지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진사는 전날 대궐 후원에서 임금이 지었던 시에 자기가 지었던 결구를 붙여 바쳤지요.
임금이 직접 시험지를 보고 점수를 주었는데 이 진사를 장원으로 매겼습니다. 합격자들을 앞에 부른 임금은 이 진사에게 무슨 벼슬을 하려는고 하고 물었지요. 그저 전하의 처분에 맡길 뿐이옵니다. 과거 시험을 치러 올라오는 사람에게 노자를 내주지 않은 공주 목사는 파직시키고 대신 이 진사를 공주 목사로 임명하고 상번 군사는 천총으로 임명하여 술집에 따른 그대의 첩으로 삼도록 하라. 그렇게 이 진사가 하루아침에 높은 관리로 되었으니 사람의 공궁과 북이란 항용 이런 법이라 전해지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도덕적 실천이 곧 자기 발견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비는 원혼의 한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을 선택하고 그 선택 속에서 자신이 지닌 가능성과 역할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지요. 이는 능력이란 처음부터 분명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갈 때 서서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야기 속 선비의 성장은 개인적 각성에 머물지 않죠. 그의 도덕적 판단과 행동은 한 맺힌 존재를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잡는 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덕은 규범이나 의무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로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 해답은 성취나 명예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 앞에서 외면하지 않는 태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믿고 도덕적 선택을 반복할 때 개인은 성장하고 그 성장은 자연스럽게 사회에 기여하는 힘이 되겠지요. 이 점에서 이 이야기는 도덕과 자기 인식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이 하나의 길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